안녕하십니까. 알킬레이팅 드러그스의 어드버스 이펙스부터 벤다워스틴까지 발표를 맡게 된 41번 여정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어, 첫 번째로 알킬레이팅 드러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킬레이팅 드러그스의 어드버스 이펙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틸소 머스터드의 임상 양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킬레이팅 드럭스, 그러니까 알킬 화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킬 화제는 DNA 분자 구조의 구아닌 베이스에 알킬기를 더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중나선의 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DNA 스트랜드가 깨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알킬레이팅 드럭스의 어드버스 이펙트는 조직 특이성과 부작용 정도에 따라서 그 패턴이 다양한데요. 저희는 본 메로우, 그 다음에 뮤코사 헤어 폴리클, 너버스 시스템,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 백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메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알킬 화제가 골수 세포에 대해서 도스 리미팅 톡시시티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미엘로 서프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말초 혈액 과길구의 수가 투약 이후 6일에서 10일쯤 최저치를 찍게 되고 2에서 3주 안에 회복하게 됩니다. 다양한 알킬 화제 중 사이클로포스파미드는 말초 혈액 혈소판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부설판의 경우 모든 혈액 요소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 중 특히 스템셀을 많이 억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미엘로 서프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동종 골수 이식의 사전 처방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모솔로마이드, 칼머스틴, 그리고 클로로에틸 니트로소우레아 등은 혈소판과 각입구에 지연된 장기간의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투약 이후에 4에서 6주 이후에 혈소판과 각입구의 수가 최저치를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천천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알킬 화제들은 세포성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억제 효과는 일반적 용량을 투여했을 때 가역적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지만, 장기간 치료 시에는 기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뮤코사와 헤어 폴리클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화 중인 뮤코설 셀과 헤어 폴리클에 강한 독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점막 궤양, 장 박리, 탈모 등이 유발됩니다. 특히 뮤코설 이펙트가 골수 이식과 연관된 고용량의 화학요법 프로토콜 과정 속에서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이는 GI 트랙이 세균성 폐혈증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른 알킬 화제들에 비해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멜팔란, 티오테파 등이 다른 알킬 화제들 등에 비해서 뮤코사와 헤어 폴리클의 부작용을 덜 일으키는 편입니다. 이러한 알킬 화제들을 고용량 프로토콜을 통해서 치료에 이용할 경우 다른 기관의 독성이 발현되게 됩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경우 칼디악, 헤파틱, VOD 독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널버 시스템에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로젠 머스타드나 BCNU 투여 시 일반적으로 메스꺼움과 구토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포스파미드가 알킬 화제 중 가장 신경독성이 강한데, 멘탈 스테이터스의 변화, 혼수 상태, 전신 발작, 그리고 손의 실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포스파미드의 인산과 연결된 클로로에틸 결사슬에서 방출된 클로로아세틸디하이드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량의 부설판을 예방 처치가 미비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최대 10%의 환자에게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 기관들에 있어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모졸로마이드를 포함한 모든 알킬 화제는 치료 몇 달 이후에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량의 부설판과 BCNU가 투여될 때 혈관 내피의 손상으로 인해서 간에서 VOD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파이브로타이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디파이브로타이드는 간 VOD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피브리놀리제 특성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합물입니다. 그 다음 니트로소레어와 이포스파미드는 몇 번의 치료를 거친 이후에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이포스파미드는 고용량 용법에서 심각한 출혈성 방광염을 유발하는 신독성 및 요로독성 대사산물인 아크롤레인을 방출하게 되는데 소변에서 아크롤레인과 결합하는 메스나를 공동 투여하는 것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포스파마이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 고용량으로 투여되게 되는데 이때 만성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신장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물의 총량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고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증후군의 원인은 소변으로 배출된 클로로아세틸디하이드나 위에서 설명한 아크롤레인일 수 있습니다. 메크롤레사민이나 니트로소레아 같은 더 불안정한 알킬 화제의 경우 강력한 소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될 시에는 정맥의 손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혈되어서 조직이 유출되었을 때는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킬 화제는 생식계 독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 영구적인 월경 불순을 일으킬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비가역적인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알킬 화제는 백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알킬 화제 치료에 유존되는 급성 비림프구성 백혈병은 종종 P53 돌연변이의 더 높은 발현, 그 다음에 5번, 7번 염색체 부분 또는 전체적인 결실, 그리고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의 감소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백혈병의 발병률은 알킬 화제 치료 이후에 4년 후에 최고점을 찍게 되고, 알킬 화제 약물을 포함한 요법으로 치료되는 환자의 최대 5%가량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종 백혈병 발병 이전에 호중구 감소증이나 빈혈, 골수 이형성증 등의 증상들이 선행되게 되는데 선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멜팔란, 니트로소레아, 그리고 프로카바진 등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다음으로 백혈병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트로젠 머스타드의 클리니컬 파마콜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메크롤레타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포스파마이드, 멜팔란, 클로람부실, 벤다머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크롤레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크롤레타민은 임상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질소 머스타드로 동류의 약물들 중 가장 반응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혼합되어 한부에 적용된 용액 형태로 피부 T세포 림프종인
CTCL의 치료에 국소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멜팔란 등과 같은 다른 안정적인 알킬 화제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입니다. ADME부터 살펴보게 되면 경구로 잘 흡수되고 4하이드록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활성화됩니다. 이때 대사 활성화 속도는 다양한데 고용량 요법에서는 용량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나 150 마이크로몰 이상의 모화물 농도에서는 포화 상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4하이드록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간 또는 종양 조직에서 알데하이드 산화 요소에 의해서 추가로 산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 4하이드록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터터모임 알도포스파마이드는 순환 중에 종양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이 중 알도포스파마이드는 자발적으로 절단되어서 포스포라마이드 머스타드와 아크로레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중 포스포라마이드 머스타드는 항종형 효과를 담당하게 되고 아크롤레인은 치료 중에 출혈성 방광염을 유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간 대사이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최대 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심각한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감소된 선량을 받아야 하며 최대 혈장 농도는 경구 투여 이후 약 1시간 이후에 달성되며 7시간 이후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테라퓨틱 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경구 또는 정맥 주사로 투여되게 되는데 다른 화학 치료제를 고려해서 시기와 용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제곱 밀리미터당 5배에서 1000개 정도의 호중구가 장기 치료에서의 용량 조정에 대한 하한선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비호지킨 림프종, 기타 림프성 악성 종양, 유방암 및 난소암, 소아의 고형 종양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 조합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브루킨 림프종에 있어서 단일 약제로 투여했을 때 완전한 완화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소루비신과 텍세인과 조합되어서 유방암 수술 이후에 보조요법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력한 면역 억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베게너 육아종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신증후군 등을 포함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성 효과 외에도 조기 폐경, 불임, 기형아 유발, 백혈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신생성 조건의 신약을 개발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대사산물인 포스포라미딘 머스타드는 항종양 작용을 하는 반면에 아크롤레인은 출혈성 방광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고용량 치료 환자들은 치료 중 충분한 정맥 내 수분 공급을 받아야 하고 매일 경구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혈뇨가 있을 경우 즉시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난치성 방광출혈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방광절제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0mg/kg 이상의 용량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의 부적절한 분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물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투여량이 200mg/kg 초과하는 고용량 치료 이후에는 단순히 방광염 위에도 GI, 폐, 신장, 간, 심장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의 경우 출혈성 심근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포스파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의 유사체인데 요로와 CNS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적절한 수화와 메스나와의 공동 투여를 통해서 방광 독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그 CNS 독성의 경우 메틸렌 블루를 통해 조절한다고 합니다. ADME를 살펴보게 되면 3.8에서 5g per 제곱미터로 투여된 이후에 혈장 제거의 하프타임이 1시간 반으로 나타났고 더 낮은 용량에서는 더 짧은 하프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 간의 신진대사에 따라서 그 양상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라피틱 뉴스를 보게 되면 재발한 생식세포 고환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승인되었고 성인 및 소아 육종 환자들의 first time treatment로 사용됩니다. 또한 골수나 줄기세포 회복을 포함하는 고용량 화학요법의 흔한 구성 요소로서 사용됩니다. 비골수 제거성 치료에서 하루에 1.2g per 제곱미터 이하의 용량으로 5일간 최소 30분 동안 정맥 주사되게 됩니다. 이때 메스나 또한 정맥 내에서 이포스파마이드의 투여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동시에 투여되게 되고 4시간, 8시간 이후에 각각 다시 20%를 추가로 투여해서 최종적으로는 이포스파마이드의 60%에 해당하는 용량이 투여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메스나를 이포스파마이드와 같은 양으로 동시에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포스파마이드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은 경구 또는 정맥 주사로 매일 2리터의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방광 독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치료 주기는 매 3, 4주마다 반복되게 됩니다. 어드버스 이펙트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유사하지만 혈소판 억제, 신경 독성, 신독성 및 요로 상피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고용량 투여 시에는 그 환각, 혼수 상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 독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그 약물 주입 후 12시간에서 7일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대사산물인 클로로아세틸 디하이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거식증, 백혈구 감소, 신독성 및 간에서의 VOD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멜팔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데 드물게는 골수 이식 시에 고용량 화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양리학적 세포독성 작용은 다른 이중기능성 알키르 화제와 비슷하게 됩니다. ADME의 경우 경구 투여 시에는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투여되게 되고 혈장에서의 하프타임은 45에서 90분 가량이 되고 그 투여량의 10에서 15%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투여 시 그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과도하게 골수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라피틱 유저와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증 치료에 있어서 덱사메타손과 탈리도마이드와 함께 매 28일마다 4에서 7일 동안 경구로 투여되고 경과에 따라서 4주 간격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 용량의 조정은 혈구 수치에 기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골수 또는 말초 혈액 조혈 모세포의 재생 이후에 골수 파괴 요법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멜팔란의 독성은 대부분 혈액학적이고 다른 알키르 화제와 유사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메스꺼움과 구토는 덜하게 됩니다. 또한 탈모를 덜 유발하고 드물게 신장이나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발포제가 아니라서 그 조직에 세었을 때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로람부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람부실은 골수, 림프 기관 및 상피 조직의 다른 질소 머스타드와 비슷한 세포 독성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경구 투여제로 일일 소량을 투여해도 잘 기능하고 플렉시블 티트레이션 오브 블러드 카운트를 제공합니다. 20mg 이상의 경구 투여 시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흡수가 적절하고 신뢰할 만하고 혈장에서는 하프타임이 1시간 반으로 나타나고 가스분해 시 불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피틱 유스와 어드버스 이펙트를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거의 CLL 치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세포 독성 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재발한 질병에 대한 치료로 3에서 6주간 매일 1회 투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총 백혈 구수가 감소하거나 임상적 개선이 있을 때 혈소판과 호중구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용량을 적정합니다. 보통 사용할 때 유지관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몇 달이나 몇 년간 치료가 지속될 수 있고 이때 손상된 골수의 유의미한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용량을 사용 시에는 골수 형성이 저해될 수 있지만 골수 억제 효과가 적절한 편이고 그 다음에 투약 중지 시에는 빠른 가역성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GI 쪽의 불쾌감, 무월경, 폐섬유증, 발작, 피부염, 간독성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모증 베라 환자의 치료에 사용됐을 때, 또 유방암의 1차 제거 후 보조화학요법으로 다시 사용됐을 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AML과 기타 종양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다머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다머스틴은 CLL 및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 승인되었고 28일 주기로 1일차와 2일차에 30분간 정맥주사로 투여되게 됩니다. 이때 헤빌리 프리트리티드 페이션트에겐 저용량이 권장됩니다. 또한 벤다무스틴은 황하이드릴 상호작용과 고분자와의 부가물 형성을 통해 빠르게 분해되게 됩니다. N-디메틸화 및 산화는 항종양 활성을 가지지만 모분자보다 적은 대사산물을 생성합니다. 모약의 혈장 하프타임은 약 30분 정도이고 그 다음에 벤다무스틴의 임상 독성 패턴은 알킬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게 돼서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빠른 가역성 골수 억제 및 전맥염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감사합니다.